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에서 가장 잘 버틴 종목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한국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를 대체할 만한 이 뚜렷한 종목도 없는 만큼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야 하는 황금수갑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황금수갑 효과, 이 증시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 태풍도 아니죠. 사실 미풍 수준으로 그치지 않았습니까? 네, 찻잔 속의 태풍 하면 그래도 좀 꿈틀이라 됐는데 예. 찻잔 속의 미풍이다 이렇게 하면 거의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제도 우리가 피치사의 이렇게 신용등급 강등 문제 미국에 이런 거는 시기적으로나 논리적 명분도 없는 뚜렷한 명분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넌센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예. 오늘은 폴 크루만 뉴욕 시립대교에서 노벨 경제학상 이렇게 수상하셨죠. 이런 분들도 동일한 시각으로 제시해서 사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어제 오늘 미국의 증시 효과를 강등 효과 이런 것보다는 오늘도 소폭하는 것을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성격을 명확히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와 오늘 걸쳐서 미국의 주가 하락을 굳이 따진다면 미국의 국제금리 상승 효과가 오히려 더 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는 미국의 국제시장은 사실 강등에 따라서 이렇게 매물이 나와가지고 금리가 상승한 것보다는 저기 쭉 나오고 있죠. 근데 이 3분기에 1조 달러의 미국의 국채 매입을 미 재무부에서 계획하고 있던 거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이제 그거를 해서 1조 달러를 어떻게 이렇게 발행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Bond by Digestion, 페드가 이걸 사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을 얘기했습니다는 1조 달러 되다 보니까 자, 이 문제가 지금 미국의 증시가 빅테크 업종 증시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의 빌미를 찾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1조 달러의 3분기에 매분이 나올 때는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조 달러가 매물이 나오면 그만큼 국채의 가격이 공급 물량이 높아지니까 떨어지게 되고 예. 미국의 국채 금리가 반비례 가격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너무 올라가면 시장 금리와 기준 금리 간에 너무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기준 금리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예. 기준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국제 시장이 하이라이트가 됐었는데요. 역시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했던 것이 버핏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버핏의 오늘 미국의 국채 매입은 지금 주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한 100억 달러씩 이렇게 매입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 방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100위 내에서 오늘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 조영기 PD께서 보여주겠습니다는.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100위 레벨에서 움직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피치사의 미국의 국가신용 강등 문제는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찻잔 속의 미풍이다. 이렇게 평가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게 집단지성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지난번에 3월달에 은행위기와 함께 이번에 집단지성의 힘이 얼마큼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예. 이 힘이 우리나라도 사실 증권사 애널리스트보다 오히려 집단지성을 하는 개인 투자가들의 힘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말이니까 예. 시장도 좀 상당 부분 안정됐으니까 시청자분과 그다음에 홍 앵커한테 동시에 질문을 3가지 던지겠습니다. 예. 시청자의 이렇게 질문은 시청자의 대답은 홍 앵커가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치사를 믿으시겠습니까? 워렌 버핏을 믿으시겠습니까? 시작부터 어려운데요. 네네. 아무리 신용평가사라고 하더라도 워런 버핏이 조금 더 저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피치사를 믿으시겠습니까?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번에도 다이먼 쪽으로 베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치사를 믿으시겠습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폴 크루만 교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일관되게 그러면 네. 폴크만 교수로. 역시 이렇게 경제 지식에 굉장히
뛰어나서 아마 시청자분의 대답하신 내용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상징성을 두기 때문에 앞으로 홍앵커의 진행은 상당히 신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제 미국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 어려운 상황이 될 때 똘똘 뭉친다. 똘똘 심지어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반대 시각인 공화당 의원도 똘똘 뭉친다 하는 시각이 되는데요. 이게 결국 선진국의 힘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힘이고 국력의 힘입니다. 어려울 때 분열되지 않은 모습. 그런 과정에서 가장 최근의 일례를 볼게요. 자,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협조 역할을 한 사람은 좀 나중에 평가를 받아야겠죠. 그럼 이제 근래로 지난 3월에 은행위기 때 자, 연준은 사실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파월 의장이라든가 급급했습니다는 그래서 신뢰가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어려운 상황에 누가 역할을 했습니까? 최후의 리조트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것이 워렌 버핏이거든요. 예. 그때 은행위기 때 은행이 많이 샀거든요. 은행주를 사는데 2, 4분기 실적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은행주는 펄펄 나는데 한 개의 은행주는 아주 기가 죽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워렌 버핏이 은행주를 사면서 결과적으로 2분기에 은행위기가 훌륭히 극복되면서 미국의 은행들의 실적이 좋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최대 승자가 되는 모습이 워렌 버핏의 역할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은행위기 때 인수합병에 가장 적극적 역할을 했던 것이 JP모건의 나이먼 회장입니다. 예. 자, 이분은 2008년, 2009년 서브프라임과 리먼 사태 때도 그때 당시에는 골드만삭스에 많이 뒤졌습니다. 근데 정부의 적극을 협정해서 그때도 뭐냐 이렇게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이 그 이후에 JP모건과 골드만삭스와 이렇게 양대 글로벌 인베스트뱅크가 됐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뭐냐? 이번에도 이렇게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졌을 때 사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뭐냐?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죠. 그렇죠. 저 피치사는 엉터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역할을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뭐든지 이 기업이든 그다음에 금융사든 집권당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집권당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어차피 기업이라든가 금융사 입장에서는 정치적 문제가 중요한 그 경영 변수거든요. 그렇죠. 이런 관점일 때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골드만삭스를 제치고 세계 제1의 인베스트뱅크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려울 때 지난 3월의 은행위기도 그렇고 2009년 리먼 사태도 그렇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가장 적극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워렌 버핏과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인데요. 결과적으로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결과를 주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폴 크루만 교수도 학계입니다. 학계인데 학계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 데이터로 어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네들이 좀 시기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뚜렷한 명분이 없어 했을 때는 재정적표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국가 채무 비율을 당신네들이 독특하게 산출한 피치사의 독특한 산출에서 하는데 동일하게 CBO 데이터 가지고 하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무디스라든가 S&P는 그대로 있는데 당신네들은 객관적으로 독창적 지표도 없이 동일한 지표 가지고 뭐냐 사실상 뭐냐 이런 평가를 내리다 보니까 당신들이 뭐냐 누구랑 결탁한 게 아니냐 누구랑 음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추측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추측 얘기는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추측이 나오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폴 크루만 교수가 그렇습니다. 2억 없다. 데이터상으로는 2억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비웃음을 학계가 그것도 노벨 경제학을 타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웃음을 사는 결정이다. 예. 어제 우리가 넌센스라는 표현을 썼죠. 이렇게 뚱딴지 같은 결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피치사가 굉장히 궁지에 몰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까요? 지금 피치사가 세계 3대 평가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이 말해주는 거죠. 일단 3대 평가사 중에서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까? 피치사가 세계 3대 평가니라서 무디스라든가 그다음에 S&P가 동일한 시각으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마켓 씌워가지고 가는 거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술 이상 마켓 쉐어가 3대이기 때문에 세계 평가사에 넣는 거지. 무디스와 그다음에 S&P와는 절대적으로 거리가 다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시청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3대 평가사에 탈락하느냐 문제는 피치사 이용 고객 수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냐 적게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피치사라든가 무디스라든가 그다음에 S&P는 여기에 리스크에 대해서 사전에 평가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이렇게 예방적 차원의 대가, 비용 수수료를 먹고 사는 데거든요. 예. 그럼 이용 고객 수가 없으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지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피치사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향이 높았다. 과거 2011년 것처럼 한 미국의 주가를 17%, 20% 떨어질까 영향이 높았다 하면 피치사의 고이용 고객 수가 굉장히 커지는 거고 마켓시가 증대하는 측면에서 무디스라든가 S&P에 버금될 수 있을 정도로 위상이 올라가는 거고 이번에 피치사가 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비판을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고 이번에 신뢰가 많이 떨어질 거를 보지 않습니까? 누가 피치사를 이용하겠습니까? 이번에 영향력을 볼 때는 그러면 앞으로 이용 고객 수는 줄어들지 않느냐? 그러면 마켓시어 3위와 4위와 일본의 그 인베스트배, 그 인스티튜트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피치사와 마켓시어가 그렇게 격차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일본 증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마켓시어가 이렇게 4위로 탈락하지 않느냐. 그러면 세계 3대 평가사 탈락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든지 이런 평가라든가 우리 국내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평가라든가 이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적 이해관계라든가 당사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라든가 그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가 나오면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피치사가 세계 3대 평가서 탈락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의 시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 지금 홍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워렌 버핏도 두들겨 그다음에 JP몬 다이먼드 회장도 두들겨 폴 크루먼도 즐겨 시장에서 영향도 없어 그러면 피치가 궁지에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 고객 줄을 수밖에 없습니까? 3대 평가서 줄을 탈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피치사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예측기관, 국내 모든 증권사 이런 식의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경종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고요. 이번 피치 사태를 보면은 사실 한국의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참 비슷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피치사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사 시장에서는 사실 인사이더가 되겠죠. 평가사 시장에서는 그렇죠. 피치가 인사이더죠. 그리고 워렌 버핏이라든가 그다음에 JP몬 다이먼 회장이라든가 그리고 폴 크루먼 교수는 평가 시장에서는 아웃사이더가 되죠. 근데 지금의 좀 더 지켜봐야 될 지금까지 나타나는 건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를 제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피치사를 계기로 해서 3대 평가사들이 금융 위기 이후에 1차 구조조정한 데에서 앞으로는 2차 조정. 어차피 당신네들도 먹고 살아려면 이용 고객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 참여자들과 격리되어 있는 말이 안 되는 이런 평가 보고서가 나오면 본인 자신의 운명이 3대 평가사 탈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3대 평가사들이 2차 개혁이 진행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보다 시장에 다가서는 왜냐하면 지금은 개인 투자가의 힘이 평가사의 우월적 지위보다 더 높아지는 이런 추세가 됐다. 그럼 평가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피치보다 먼저 아웃사이드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배터리 시장에서 아웃사이드는 누굴까? 일종의 배터리 아저씨 누구인지 아시죠? 일반 투자자. 집단 지성을 위한 일반 투자가. 인사이더는 누구냐? 이코노미스트, 증권사 펀드맨,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이 있죠. 자, 그동안 그랬습니다. 아싸와 인시의 논쟁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의 시장에서의 2차 전지의 주가 모습, 그 다음에 이번에 어려운 사태 것처럼 이런 사태도 사실상 우리의 2차 전지가 없었더라면 한국의 증시는 지금 어떤 모습이 됐을까?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결과를 보면 배터리 아저씨가 아싸가 아니라 인싸지 않습니까?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는 대형 그 자산운용사들이 이런 흐름에 인정을 해서 한국의 2차 전지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빨려 들어간다 그래요. 예. 뒤늦게 나온 만큼 아주 정치하게 상품을 만들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이런 자세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예측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측을 틀린 것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자, 배터리 아저씨가 맞으면 거기에 맞게끔 누구를 위해서? 당사를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고객의 수익을 위해서 맞춰주는 모습도 굉장히 금융사로서는 이렇게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예. 뒤늦게나마 한국의 2차 전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ETF 상품에 추천하는 시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금이 많이 빨려 들어간다 그래요.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앞서 모두 발언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번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 속에서 가장 잘 버틴 종목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한국의 2차 전지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예. 더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코스피는 한 11포인트, 예. 이게 과거 17% 정도 이렇게 2011년 떨어졌기 때문에 퍼센트 포인트는 다릅니다. 예. 11포인트 정도 이렇게 떨어진 데 반해서 코스닥은 11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도 역시 2차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문제가 찻잔석의 태풍이 아니라 미풍에 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태에서 예. 코스닥이 누가 버텼느냐는 역시 2차 전지가 버텨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이 라스트 리조트 최종적으로 한국 증시를 버티는 역할은 그것이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2차 전지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계기로 해서 골든 핸드컵 이펙트 우리나라 말이 이제 황금 수갑 효과다 이렇게 하는데요. 예. 원래 이 용어는 미국의 주택시장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 홍앵커가 예. 과거 저금리 시대 때 이번에 작년 3월 2일 미국의 페드가 사실 이렇게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 전에 저금리를 차입해서 주택을 가졌습니다. 예. 이런 주택을 산 만큼 지금 이제 실증 날 때 됐다. 뭐 오래 사면 좀 더 새로운 데로 가보고 싶어야 되죠. 예. 근데 새로운 데 가는데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차입한 거를 갚아줘야 고금리를 하니까 가고 싶어도 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골든 핸드컵 이펙트가 부여됐습니다. 이 용어가 그런데요. 2차 전지 고평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고 싶습니다. 근데 갈아탈 수 있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뚜렷하게 대처할 만한 상품이 없기 때문에 2차 전지, 그래도 2차 전지다 해서 이 핸드컵 이펙트는 과거에 있잖아요. 예. 과거 홍앵커 노래 잘하시죠? 뭐 진행도 잘하시고 뭐 어디 가서 노래도 잘하신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예. 트로트 좋아하십니까? 예, 트로트도 좋아합니다. 네, 트로트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증시가 좀 안정됐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핸드컵 이펙트 우리나라에 이 트로트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있을 때 잘해. 조강지처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싫어졌다기보다는 오래 살더라도 나만큼 다른 사람 없어. 있을 때 잘해. 예. 이게 핸드컵 이펙트다. 2차 전지 고평가 안다. 근데 대체하고 싶어도 대체할 종목이 있느냐? 그렇죠. 머문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 홍앵커 제가 이렇게 있을 때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든 핸드커피 이펙트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한국 증시가 정말 극소수 종목으로 쏠린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극소수 종목으로 쏠리는 효과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그래서 극소수의 그 종목이 쏠림 현상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들 아시겠죠? 이제는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메가캡 8 종목만 올라가고 다른 종목은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도 극소수의 쏠림 효과를 코스피는 삼성전자, 코스닥은 에코프로 내지는 2차 전지가 받쳐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든 핸드컵 이펙트, 황금 수갑 효과가 나타난 이유를 뭘까? 예. 이렇게 어려운 때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만큼
2차 전지의 앞으로의 고평가됐지만 앞으로의 전망으로 볼 때, 수급 여건을 볼 때 이걸 대체할 만한 뚜렷한 이렇게 업종이라든가 종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적 측면은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유발 효과 때문에 계속해서 희망한 거죠. 그렇죠. 수급적 측면에서 아직도 공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쇼스킬이라든가 쇼카버링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뒤늦게 한국 2차 전지에 대해서 ETF 상품을 마련하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 그리고 8월에는 이달에는 에코프레 MSCI 결정됐던 이런 레이팅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2차 전지 고평가는 알고 있지만 예. 다른 대체 시장, 이만한 산업적 측면과 수급적 측면과 그다음에 레이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밝은 요소를 대체할 만한 효과가 종목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어려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에 이렇게 매개가 붙어서 한국 증시가 어려울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심각합니다. 2년 전에도 이 테슬라 주가 전망과 관련해서 에코프로와 좀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비슷한 사태죠. 근데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에코프로와 지금과 비슷하다 한번 일전에 점검해 드렸습니다는 지금 논쟁이 더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골드만삭스가 2년 전에 예측했던 목표가를 정확히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액면 분할전이 600달러였습니다. 고평가 컸죠. 이때 논란 그랬죠. 그래서 펄이 얘기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고평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전에 600달러 이전에 무려 800%가 올랐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때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액면 분할전입니다. 780달러 상향했습니다. 근데 JP모건은 퍼가지만 계산해서 90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저게 얼마나 고평가가 됐습니까? 근데 오늘 이게 골드만삭스의 밝은 웃음을 짓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259달러입니다. 곱하기 3을 해보십시오. 거의 780달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거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에코프로와 관련해서 2차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서 8월 3일 테슬라 주가가 259.3 그래서 정확히 780달러 액면 분할전에 맞아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지로 전망과 함께 골드만삭스 그 테슬라의 주가를 79달러로 이렇게 하향했던 JP모건의 수모의 날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2차 전지 주가 전망 관련해서 지금 국내 증권사의 목표가를 45만 달러. 그것도 높은 겁니다. 45만 원.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 이렇게 200만 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견해를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뭐 전문적인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방송을 해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때 2년 전에 테슬라의 이 골드만삭스라든가 그다음에 JP모건의 시각과 비슷한 시각이거든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지금부터 같이 한번 답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 갈수록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은 뉴노멀입니다. 뉴 앱노멀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재무 이론이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퍼를 보면 분명히 PDR만 고평가입니다. 근데 미래 잠재 가치를 중시하는 골드만삭스 보면 지금 상태에서 오히려 저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내 그 애널리스트한테 제가 두 가지 사항만 이렇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적정 가치가 있느냐? 기업은 가치를 계속 창출해가는 실체가 기업인데 적정 가치라는 게 있느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가격은 시장의 수급이다. 근데 금융이 실물보다 3대 1 정도로 월등히 높다. 월등히 높다. 이런 상태에서 금융이 실물을 주도할 때는 서프라이어가 디맨드가 반드시 실물만 반영하는 거냐. 집단 지성에 의해서 사실 자금이 자금이 쏠려갈 때는 수요가 증대하고 가격이 높게 형성하지 않느냐. 예.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전의 이론과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서 피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전의 관행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에서 아주 팽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적정 가치라든가 적정 가격이 있을까? 이런 측면이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PER로 볼 때는 고평가, 그 다음에 PDR로 볼 때는 저평가. 이거 동시에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내판 역할을 없을 때는 항상 뭐냐 개인이 스스로 가려는 겁니다. 고평가 부분에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이걸 대비해서 목표 수익만 챙기면 사실 차익을 신호해서 이후에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지금 에코프로가 잘 나가는 건 사실이고 황금 수가가 나타난 건 사실이지만 미래가 밝지가 않다. 근데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는 이제 개별 종목보다 ETF 상품 같은 이런 상품 쪽으로 가십시오.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황금 수가 표가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충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